1610년 5월 14일 파리 거리에서 한 남자가 마차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좋은 왕 앙리로 불리던 앙리 4세가 암살당한 거예요. 36년 종교전쟁을 끝낸 영웅이 광신자의 칼에 쓰러졌죠. 그의 죽음으로 프랑스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위를 이은 건 겨우 9살짜리 소년이었어요. 루이 13세였습니다. 이 어린 왕의 시대에 한 천재 정치가가 등장해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어요. 붉은 옷의 추기경 리슐리웨였습니다. 그는 200년 뒤 소설 삼총사의 악당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의 영웅이었죠. 그리고 리슐리웨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이 탄생합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였어요. 오늘은 삼총사의 시대부터 태양왕의 등장까지, 그리고 베르사유에 숨겨진 비밀과 철가면의 미스터리까지 절대 왕정이 완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앙리 4세가 암살당했을 때 왕세자 루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왕관을 써야 했어요. 루이 13세로 즉위했지만 나라를 다스릴 나이가 아니었죠. 어머니 마리드 메디시스가 섭정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명문가 메디치 출신으로 앙리 4세의 두 번째 왕비였어요. 마리드 메디시스는 정치적 수완이 부족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면서 프랑스 귀족들의 반발을 샀어요. 국고를 낭비하며 화려한 궁정 생활을 즐겼고, 앙리 4세가 그토록 애써 모은 재정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귀족들은 왕실의 약점을 파고들어 반란을 일으키며 돈과 땅을 요구했고, 왕실은 그때마다 굴복하며 뇌물을 줘야 했죠. 1617년 16살이 된 루이 13세는 쿠데타를 일으켜 어머니의 측근들을 체포하고 직접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왕에게는 경험이 부족했어요. 귀족들의 반란은 계속됐고 국정은 혼란스러웠죠. 루이 13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1624년 운명적인 만남이 이뤄졌어요. 루이 13세는 아르망 장뒤 플래시 리슐리웨 추기경을 수석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39살이었던 리슐리웨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둘째 아들이라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성직자의 길을 택했고, 뛰어난 능력으로 추기경까지 올랐어요. 붉은 추기경 옷을 입은 그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리슐리웨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왕권을 강화하고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귀족들을 통제하는 거였죠. 당시 프랑스 귀족들은 사사건건 결투를 벌이며 명예를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리슐리웨는 결투 금지법을 만들어 귀족이라도 결투를 하면 사형에 처했어요. 많은 귀족이 이 법을 무시했습니다. 몽모랑시 가문의 젊은 백작이 결투를 벌였을 때 리슐리웨는 단호하게 그를 체포해 공개 처형했어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망 높은 가문이었지만 예외는 없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리슐리웨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이후 귀족들의 사적인 무력 행사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리슐리웨는 왕권에 도전하는 귀족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어요. 반란을 일으킨 귀족의 성을 파괴하고 사유지를 몰수했으며, 심지어 루이 13세의 동생이 반란 음모에 연루됐을 때도 관련자들을 모두 처형하고 동생은 해외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런 강경책 덕분에 루이 13세의 권력은 점점 강해졌지만 리슐리웨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특히 왕비 안 도트리슈는 리슐리웨의 최대 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왕의 딸로 정략 결혼으로 루이 13세와 결혼했지만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안 도트리슈는 고독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도 갈등이 많았으며, 게다가 프랑스와 스페인이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왕비는 항상 의심받았죠. 리슐리웨는 왕비가 스페인과 내통할까봐 걱정해서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200년 뒤인 1844년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가 소설을 썼어요. 삼총사였습니다. 시골 청년 달타냥이 파리로 상경해 왕의 근위대가 되고 3명의 총사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친구가 되어 악당 리슐리웨 추기경의 음모에 맞서 왕비를 지킨다는 이야기죠. 달타냥의 인생은 프랑스 역사 그 자체였어요. 리슐리웨의 철권 통치, 마자랭의 외교 시대, 그리고
태양왕 루이 14세의 절대왕정까지 세 시대를 살아남아 결국 왕의 근위대장이 됐습니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도 실존 인물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였어요. 아토스의 실제 모델은 아르망 드 실레그였고 포르토스는 이삭 드 포르토, 아라미스는 앙리 다라미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달타냥과 함께 총사대에서 복무한 실제 동료였어요. 달타냥이 남긴 회고록을 바탕으로 뒤마가 각색한 거였죠. 소설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건 왕의 총사대와 추기경의 근위대 사이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실제로도 두 조직은 경쟁 관계였어요. 파리 거리에서 두 집단이 마주치면 자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투금지법이 있었지만 총사들끼리는 예외처럼 여겨졌어요. 젊은 귀족들은 총사대에 들어가 명예를 얻고 싶어 했고,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라는 모토는 실제로 총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리슐리웨가 소설에서 악당이 됐을까요? 사실 리슐리웨는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만든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소설에서는 왕비를 괴롭히는 냉혹한 정치가로 그려집니다. 뒤마가 집필할 당시는 왕정이 무너진 뒤였고 사람들은 강압적인 권력보다 자유와 모험을 원했죠. 그래서 권력의 화신 리슐리웨는 악당이 되고 자유로운 총사들이 영웅이 된 겁니다.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었어요. 왕비가 영국 버킹엄 공작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총사들이 되찾아오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1625년 영국 버킹엄 공작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안 도트리슈 왕비와 연문이 퍼졌습니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귀족이었던 버킹엄 공작과 외로운 왕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리슐리웨는 이 사건을 왕비를 압박하는 데 이용했어요. 왕비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더욱 철저히 감시했죠. 실제 역사에서 리슐리웨가 가장 신경 쓴 건 국제 정치였어요. 당시 유럽은 30년 전쟁이라는 대규모 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1618년 신성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명목상으로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럽 패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었어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고 스페인 왕도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동쪽으로 신성로마 제국, 남쪽으로 스페인과 국경을 맞대고 두 합스부르크 국가에 둘러싸인 형국이었죠. 리슐리웨는 명석한 전략가였어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지만 그는 개신교 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스부르크를 약화시키는 게 프랑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국가 이익이 종교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리슐리웨의 신념이었어요. 프랑스는 스웨덴과 독일의 개신교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교황은 분노했지만 리슐리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안보와 번영이 우선이었고 이 전략은 성공했어요. 30년 전쟁이 끝났을 때 합스부르크는 크게 약해졌고 프랑스는 유럽 최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루이 13세와 안 도트리슈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왕위 계승자가 없으면 왕실은 위기에 처하죠. 사람들은 루이 13세가 대가 끊길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1638년 12월 기적이 일어났어요. 37살의 안 도트리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환호했고 사람들은 이 아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불렀어요. 루이 디웨도네, 즉 신이 주신 루이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죠. 이 아이가 훗날 태양왕 루이 14세가 됩니다. 1642년 리슐리웨가 죽었어요. 18년간 프랑스를 이끌었던 천재 정치가로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했지만 그가 이룬 업적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약했던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고 흔들리던 왕권을 확고히 세웠죠. 루이 13세는 리슐리웨의 후계자로 줄 마자랭 추기경을 지명했어요. 1643년 5월 루이 13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살로 결핵과 장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왕위는 겨우 5살짜리 루이 14세에게 넘어갔고 또다시 어린 왕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안 도트리슈가 섭정을 맡았고 마자랭이 실권을 쥐었어요. 마자랭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원래는 교황청 외교관이었는데 리슐리웨의 눈에 띄어 프랑스로 왔습니다. 리슐리웨는 그를 후계자로 키웠고 마자랭은 스승만큼 뛰어난 정치가로 특히 외교에 탁월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이었죠. 30년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전쟁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프랑스 재정은 바닥났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신음했으며 귀족들은 불만이 쌓여 있었어요. 리슐리의 시절부터 억눌려왔던 귀족들은 왕이 어린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1648년 파리 고등법원이 마자랭의 세금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귀족들로 구성된 사법기관이었던 고등법원은 왕실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고 마자랭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파리 시민들이 봉기했어요. 프롱드의 난이 시작된 겁니다. 프롱드는 돌팔매를 뜻하는 단어로 시민들이 돌을 던지며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처음에는 파리의 반란으로 시작됐지만 곧 전국으로 퍼졌어요. 대귀족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내전이 됐고 귀족들은 사병을 모아 왕실에 맞섰으며 심지어 어떤 귀족은 스페인과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혼란에 빠졌죠. 1649년 어느 추운 겨울밤 왕궁에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반란군이 파리로 진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안 도트리슈는 11살 루이 14세를 깨워 한밤중에 왕궁을 탈출했어요. 어린 왕은 추위에 떨며 마차를 타고 파리를 빠져나가 생제르맹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루이 14세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어요. 자기 나라의 수도에서 쫓겨난 굴욕으로 귀족들이 왕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는 결코 이 일을 잊지 않았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귀족들을 철저히 통제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프롱드의 난은 5년간 계속됐고 프랑스는 내전으로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단합하지 못하고 서로 권력을 다투며 분열했어요. 마자랭은 이 틈을 이용해 귀족들을 하나씩 회유하거나 고립시켰고 1653년 마침내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왕실의 승리였죠. 루이 14세는 이 혼란을 지켜보며 성장했어요. 귀족들의 배신, 백성들의 반란, 권력의 무상함을 배웠고 강력한 왕권만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절대왕정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어요. 1661년 3월 마자랭이 죽었습니다. 루이 14세는 23살이 됐고 신하들이 누구를 수석재상으로 임명할지 물었을 때 단호하게 답했어요. 앞으로 재상은 없다. 내가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어요. 프랑스 역사상 재상 없이 통치한 왕이 거의 없었거든요. 루이 14세는 진심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강요회의를 주재했고 외교, 군사, 재정 모든 국정을 직접 챙기며 하루 8시간 이상 집무했습니다. 신하들이 올린 보고서를 꼼꼼히 읽고 직접 결제했으며 그는 스스로를 국가의 첫 번째 공복이라고 불렀어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문구는 절대왕정을 상징합니다. 왕의 의지가 곧 법이고 왕의 명령이 곧 정의라는 뜻이었죠. 실제로 루이 14세가 이 말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통치 철학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루이 14세 초기에 니콜라 푸케라는 재무장관이 있었어요. 그는 왕을 자신의 성 보르 비콩트로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1661년 8월 17일이었죠. 6,000명이 초대됐고 몰리에르가 직접 쓴 희곡이 공연됐으며 1,200개의 분수가 춤추듯 솟아올랐어요. 금은 식기로 차린 호화로운 만찬과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했던 겁니다. 왕의 궁전보다 더 멋졌죠. 자존심 강한 루이 14세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신하가 왕보다 더 좋은 집에 살다니. 사실 이 파티가 열리기 전부터 푸케를 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부하 콜베르였습니다. 콜베르는 루이 14세에게 푸케가 왕실 돈을 횡령하고 있다고 밀고 했죠. 화려한 파티는 왕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어요. 푸케가 정말 횡령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자기 재산도 많았고 증거 상당 부분이 콜베르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도 있어요. 3주 뒤 푸케는 체포됐습니다. 달타냥이 직접 체포했고 푸케는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 사망했어요. 루이 14세는 푸케의 성을 지은 건축가 르보, 정원사 르노트르, 화가 르브령을 그대로 데려와 명령했습니다. 저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어라. 그것이 바로 베르사유의 시작이었어요. 베르사유 건설은 5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수만 명의 인부가 동원됐고 정원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숲을 옮겨 심었으며 분수를 위해 멀리서 물을 끌어왔어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지만 루이 14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베르사유는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왕권의 상징이었고 귀족들을 통제하는 도구였죠.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베르사유로 불러들여 궁전에 살면서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귀족들은 처음에는 영광으로 생각했지만 곧 덫에 걸린 걸 깨달았어요. 지방의 영지를 떠나 궁전에 머물게 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잃고 대신 왕의 호의에 의존해야 했죠. 왕의 하루는 철저한 의식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자러 가는 것까지 모든 게 공개됐고 귀족들은 왕의 침실에 들어가 왕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영광을 얻으려 경쟁했습니다. 누가 왕에게 옷을 입히는지, 누가 왕과 함께 식사하는지가 권력의 척도가 됐고 귀족들은 권력 투쟁 대신 궁정 예절 경쟁에 빠졌죠. 하지만 베르사유는 단순히 노는 곳은 아니었어요. 희극의 천재 몰리에르가 왕을 위해 연극을 만들고 음악가 릴리가 발레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예절은 곧 유럽의 표준이 됐고 러시아나 독일의 귀족들도 세련된 사람 취급을 받으려면 프랑스어를 써야 했어요. 총칼보다 무서운 문화의 힘이었죠. 루이 14세에게는 뛰어난 재정 전문가가 있었어요. 장 바티스트 콜베르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능력으로 재무장관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콜베르는 프랑스 경제를 근대화했어요. 도로와 운하를 건설해 물류를 개선했고 공장을 세워 수출 산업을 육성했으며 고급 직물, 도자기, 유리 제품을 만들어 유럽 전역에 팔았죠. 콜베르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서 금과 은을 프랑스에 축적하는 전략으로 높은 관세로 외국 상품을 막고 프랑스 제품을 보호했습니다. 해외 식민지도 적극 개척해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인도에 프랑스 식민지가 만들어졌고 프랑스 경제는 급성장했으며 국고는 넉넉해졌어요. 하지만 루이 14세에게는 돈을 쓸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건설에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게다가 루이 14세는 전쟁을 좋아했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의 치세 72년 중 절반 이상이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1667년 루이 14세는 스페인형 네덜란드를 침공했어요. 첫 번째 왕비가 스페인 공주였는데 그녀의 유산을 주장한다는 명분이었고 프랑스 군대는 쉽게 승리했습니다. 리슐리웨와 마자랭이 키운 강력한 군대였죠. 유럽은 충격에 빠졌어요. 프랑스가 너무 강해진 거였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이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견제했고 루이 14세는 몇 개 도시를 얻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672년 루이 14세는 네덜란드를 직접 공격했죠.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였지만 유럽의 금융과 무역 중심지로 루이 14세는 네덜란드를 굴복시켜 프랑스의 패권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네덜란드 영토 깊숙이 진격했을 때 네덜란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네덜란드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방을 파괴해 땅을 물에 잠기게 한 거예요. 자기 땅을 희생해서 프랑스 군대의 진격을 막았고 프랑스 군대는 물에 갇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6년간 계속됐고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까지 네덜란드 편에 가세했습니다. 루이 14세는 결국 큰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내야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680년대에도 계속 영토를 확장해 알자스 지역을 차지하고 스트라스부르를 점령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프랑스를 두려워했어요. 1688년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연합해 프랑스에 맞섰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이 시작됐고 9년간 계속된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고립됐어요. 사방이 적이었고 전쟁 비용은 엄청났으며 프랑스 경제는 피폐해졌습니다. 1685년 루이 14세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낭트 칙령을 폐지한 겁니다. 할아버지 앙리 4세가 1598년에 발표한 낭트 칙령은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 법으로 87년간 위그노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루이 14세는 종교적 통일을 원했습니다. 한 명의 왕, 한 개의 법, 한 개의 신앙이 그의 이상이었고 프랑스에 가톨릭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위그노 교회는 파괴됐고 위그노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위그노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하거나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위그노가 개종을 거부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군대가 위그노 마을에 주둔하며 강제 개종을 시켰고 용기병 박해라고 불린
이 방법은 잔혹했습니다. 군인들이 위근호 가정에 머물며 온갖 학대를 했고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하지만 수십만 명의 위근호가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위스로 탈출했고 이들 중에는 숙련된 장인, 상인, 은행가가 많았어요. 프랑스 경제의 중요한 인재들로 콜베르가 그토록 애써 키운 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탈출한 위근호들은 정착한 나라에 기술과 자본을 전했고 오히려 그 나라들이 발전했죠. 이 무렵 프랑스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1669년 한 죄수가 프랑스 북부 피네롤 요새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의 얼굴은 철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평생 벗을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의 정체를 몰랐고 간수들조차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죄수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훌륭한 음식을 먹었고 좋은 옷을 입었으며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른 죄수와 접촉할 수 없었고 말을 하면 즉시 처형한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를 호송한 건 달타냥이었습니다. 루이 14세의 가장 믿을 만한 근위대장이었죠. 철가면의 정체를 둘러싼 추측은 끝이 없었어요. 가장 유력한 설은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라는 거였습니다. 왕과 똑같이 생긴 형제가 있다면 왕위를 둘러싼 혼란이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평생 가면을 씌워 얼굴을 숨기고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다른 설로는 루이 14세의 생부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안 도트리슈가 23년 만에 낳은 아이가 정말 루이 13세의 자식이 맞냐는 의혹이었죠. 진실은 영원히 묻혔습니다. 철가면은 1703년 바스티유 감옥에서 죽었고 나이는 대략 60살 정도였어요. 그의 시신은 비밀리에 매장됐고 모든 기록은 파기됐습니다. 루이 14세는 죽을 때까지 철가면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콜베르는 1683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루이 14세에게 간청했어요. 전쟁을 줄이라고,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루이 14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이야말로 왕의 영광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믿었고 콜베르의 후임자들은 세금을 올렸으며 국채를 발행했어요. 프랑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700년 스페인 왕이 후계자 없이 죽었어요. 유언장에는 루이 14세의 손자를 스페인 왕으로 지명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기뻐했어요. 부르봉 가문이 프랑스와 스페인을 동시에 지배하게 되어 유럽에 패권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유럽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합치면 너무 강해질 거라고 우려해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었어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은 13년간 계속되며 유럽 전역이 전장이 됐습니다. 프랑스는 고립됐어요. 사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왔고 재정은 완전히 바닥났으며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1709년 겨울은 특히 혹독했어요. 강이 얼어붙고 농작물이 얼어 죽어 기근이 발생해 수십만 명이 죽었죠. 백성들은 루이 14세를 원망했습니다. 왕의 영광을 위한 전쟁 때문에 자기들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루이 14세의 가족이 잇따라 죽었습니다. 1711년 아들이 천연두로 죽었고 1712년 손자와 손자 며느리가 홍역으로 죽었어요. 증손자도 같은 병에 걸렸지만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루이 15세가 되죠. 루이 14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았어요. 171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위트레이트 조약으로 평화가 왔고 루이 14세의 손자는 스페인 왕이 됐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프랑스와 스페인 왕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였죠.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식민지 일부를 영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태양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1715년 8월 루이 14세는 궤저에 걸렸습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갔고 의사들이 다리를 자르려 했지만 거부했어요. 그는 72년간 왕으로 살았습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였죠. 9월 1일 77살의 루이 14세가 숨을 거뒀습니다. 루이 14세가 남긴 유산은 복잡했어요. 그는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고 프랑스 문화를 전 유럽에 퍼뜨렸습니다. 베르사유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됐고 프랑스어는 외교와 문화의 언어가 됐죠. 절대 왕정의 완성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끝없는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고 국가 재정은 파탄났으며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렸어요. 위그노 박해로 귀중한 인재들이 떠났고 루이 14세가 죽었을 때 파리 시민들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화려한 베르사유의 담장 밖에서는 세금을 내느라 등골이 휘는 가난한 농민들이 왕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왕위는 5살짜리 증손자 루이 15세에게 넘어갔습니다. 또다시 어린 왕의 시대가 시작됐죠. 루이 14세가 쌓아올린 절대왕정은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였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어요. 재정 위기, 사회 불평등,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결국 70여 년 뒤 프랑스 대혁명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이 15세와 루이 16세의 시대를 다루겠습니다.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과정, 베르사유의 마지막 왕과 왕비, 그리고 단두대로 향하는 비극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